일단 이병기 동지 그 발제를 잘 들었고요. 일단 잘 들으면서 그 뒷부분은 뭐 사실관계의 그 분석인데 앞부분의 그 세계관, 인도의 그 세계관과 전략을 대하는 그 관점, 이게 상당히 신선했던 거예요. 어디서 보통은 국제관계나 정치에 있어서는 어떤 주의나 관계, 시의 투사 등등으로 분석을 했던 걸로는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신선하게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면서도 약간 보충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보는 국제독점자본주의의 세계적 그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의 인도의 위치라는 측면에서 좀 그 부분이 경제적인 거 관계가 약간 없어서 그 부분만 좀 지금 현재 국제 독점자본의 체계가 기존의 질서가 붕괴된 거죠. 기존의 질서는 미국이라는 의제 독점자본, 금융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일본이 하이 파트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대만, 한국, 일부 국가들이 하층 분업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국이 조립되어 있고, 러시아나 호주 같은 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이런 이제 세계적 분업 체계, 어떻게 보면 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거죠. 이런 체계의 핵심은 미국의 그 금융자본의 지배 체제인데, 이게 2008년 이후에 위기에 봉착했고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붕괴되면서 미국 이 자체를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 미국의 일극 패권이 약화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극화 시대로 들어가는 필연속 속에서 인도가 세계 국제 정치에서 미미했던 그 측면이 그 전에 이런 측면이 2000년 이후에 갑자기 부상하는 걸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도의 그 문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던 거예요. 그 미국이 일반적으로 지배했던 패권 쪽에서는 아까는 그 종잡을 수 없는 왔다 갔다의 그 의미가 이 패권에서 인도가 그 패권이 그래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니까 부각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인도가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대체로 해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죠. 여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서방이나 한국의 이제 경제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인구 측면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인구의 질.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는 많지만 사실상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인구도 많지만 젊은 층이 많다는 게 경제의 원동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양가적인 측면을 접근합니다. 일단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에서 부정적이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도 자체 내의 한계.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돼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저는 평가돼요.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건 그냥 인구만 많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라는 특수한 체제에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의 제조업 강국인데 영국 사람들이 독일에 갔을 때 이들을 왜 이렇게 게을르냐, 시간도 안 된다, 이런 문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독일 사람이 일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노동자가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게 그 대표적인데 노동자가 어떻게 훈련되냐면
국민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국민교육을 시킬 때 독일은 강압적으로 했어.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 안 나가면 3번 지각을 하면 부모를 구속을 시키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노동자가 훈련을 시켜서 됐는데, 그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렇게 이제 계속 제조 강국으로 됐는데, 인도는 그런 교육에서 과연 성공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이고, 따라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구의 제조업으로서의 노동자의 질.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측면이 돼 있고, 그게 아직 없다라는 거죠.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투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인도 자체 내 재원을 마련하기 힘든 것 같고, 그렇다면 외부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 있던 화교나,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본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나오는 외자 투자, 이걸로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인도가 그런 식의 미국의 미국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유럽이나, 아니면 자체 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약간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의 오류라고 하기에는 좀 뭐가 하여튼 잘못. 예를 들면 비약적 발전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루가 초기에 시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취하는 경제 정책은 노동력 따먹기죠. 그러니까 경공업도 시작해서 경공업에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중공업 이렇게 발전하는 경쟁을 취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차분한 경제 발전 정책보다는 중화공업을 일반적으로 하고 고급 정책을 쓰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서 그게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IT 이쪽으로 먼저 발전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김영희 군지는 언어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이게 IT로 되면서 사실 언어의 그 메리트는 AI 번역기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조업 마인드가 안 됐다는 거는 IT 기업에서도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제조업 마인드라는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한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질을 확보해주고 이런 이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도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런 IT 기업들도. 책임 문제죠. 이런 걸 통해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은 경제적 조건 자체가 다르다. 중국이 할 때는 경제가 자유경쟁으로서 개방경제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인도가 지금 성장할 때는 지금은 세계화가 안 되고 반세계화 분위기 속에서 인도가 제조업에 클 수 있는 대외 환경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을 대체하기는 당장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이동진 교수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거는 뭐냐면 인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 극우에서 극자까지의 모든 정치적 스프레드를 다 포괄하면서도 정치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그 원동력, 그 힘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그거를 외부에 투사하지 않는, 다른 말하면 어떤 특유의 사유 방식이 그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그 사유 방식인 것 같은데, 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원초적 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유의 자기 행동 방식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까 이제 후반부에 나왔던, 유연한, 아까 뭐라고 또 유연한, 발전은 뭐라고 유연한 이제, 다국화, 다자주의? 이런 식의 그, 표현이라는 게,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이라는 프로세스가 딱 있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1대1로 같은 어떤 계획된 뭐가 있다든지, 이게 아니라 상당히 유연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국이면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좀 보였고, 이것이 지금 현재와 같은 그 정해지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 속에서는 인도의 힘이 되지 않을까. 항상 변화되기 때문에 전략을 큰 전략들은 변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인도와 같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나 전략 방식이라는 이런 불안정하고 격동하는 시기에는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새로운 방안을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